남편이 죽자 30억 건물을 상속받은 며느리가 다음날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72해를 살아온 박순자 여사의 인생에 복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녀는 평생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김민서였습니다. 5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타고 흘러들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경로당 모임에 나가려고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을까, 양장을 입을까 망설이던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서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모임에서 제일 고우시겠네. 이 호박 브로치까지 다니까 꼭 사모님 같아요. 민서의 손길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살가웠고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달아빠진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얘는 주책맞게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애를 봤을까? 순자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시던 그 손처럼 민서의 손은 단단하고 믿음직했습니다. 아범보다 우리 정훈이보다 내가 100배는 낫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강석은 평생을 과묵하게 살았습니다. 말이 없다기보다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았습니다. 아들 정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먹고는 또 바쁘다며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약 먹을 시간도 문자로 알려주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구와 싸웠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무릎이 시리다는 하찮은 투정도 민서는 웃으며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평화로운 인생에 내리쬐는 마지막 햇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의 저 미소가 사실은 모든 것을 부숴버릴 악마의 미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순자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민서도 안방에서 나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식탁.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반찬 더 드시겠어요? 민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더니 국그릇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놀라 돌아보았을 때 남편은 이미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의자 아래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범. 순자의 비명과 함께 민서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그 손을, 평생을 함께 잡고 살아온 그 손을.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이미 남편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렇게 한순간에 순자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와서 엉엉 울었고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슬픔조차 느낄 겨를 없이 장례 절차는 쏜살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순자를 부축하며
누구보다 서럽게 울던 것은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조문객 응대도 하고 음식 준비도 챙기고 순자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님 빈자리까지 다 채워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네.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공허한 순자의 마음에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친정에 들러야 한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손을 뻗던 순자는 돋보기 안경 아래 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 오래되어 빛이 바랜 봉투. 봉투 위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일까? 아니면 유언장일까? 손가락에 힘을 주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햇살이 서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든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순자의 눈에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치는 문장이 박혀들었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글씨가 아니라 순자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사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힌 틀림없는 유언장. 남편의 필체로 한자 또박또박 쓰인 그 문서 안에는 아내인 자신의 이름도 없었고 50년 전 직접 낳은 아들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본인 이강석의 전 재산, 지가 30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며느리 김민서에게 상속한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살에 시집와서 42해를 한 집에 살았던 남편. 그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달랑 유언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이게 대체... 순자의 입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유언장을 들여다보던 아들 정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고 또 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이명이 귓속을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고 희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좀 늦었네요. 장 보느라. 민서의 말이 끊겼습니다. 순자와 정훈의 굳어버린 얼굴을 본 순간 민서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순자 손에 들린 유언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왜 저한테...
민서는 통곡하며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순자보다 더 서럽게, 더 억울하게 우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자는 잠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이 잠시 편찮으셔서 헷갈리셨나 봐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독약이라도 든 듯이 그것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이건 다 어머니 거예요. 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며느리의 격렬한 부정에 순자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가 그럴 리 없지.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깊은 뜻이 있었거나 정말 잠시 착각을 한 걸 거야. 옆에서 아들 정우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었습니다. 민서를 믿어야 한다는 확신. 그게 아니면 자신의 지난 세월이 너무나 허망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쏟았던 사랑이, 그토록 기대했던 믿음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애써 아들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우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서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복잡했던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를 받은 건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순자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미소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 같던 며느리가 드디어 가면을 벗을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그 신호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난 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며느리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커피였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순자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순자를 관통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는 소파 테이블 위에 작은 명함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행복 이삿짐센터. 순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함 위의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엄연히 제 명의가 됐으니 슬슬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정리.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민서는 팔짱을 끼고 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제 집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만 나가주셔야 한다고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은 순자가 시집 온 지 40년이 넘도록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고 마룻바닥을 닦고 한 평 한 평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들 정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정훈아! 내 아내가 지금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란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질끈 감았다 뜨는 아들의 눈동자는 비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다 계획이 있대. 일단은 잠시만.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공모자라는 것을,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자신의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의 손이 힘없이 아들의 팔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B-B-B-B 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민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생을 써온 남편의 생일 4자리. 그 숫자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띠리링.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시 후 민서는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 2개와 옷 보따리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아온 것들, 남편이 사준 옷, 아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 손주가 태어났을 때 받은 선물들, 그 모든 것이 민서의 손에 들려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 순자가 말렸지만 민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과 보따리가 아무렇게나 복도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결혼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순자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그럼 잘 가세요. 철컥. 순자의 눈앞에서 순자의 평생이 담긴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복도에 짐 보따리 몇 개와 함께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소리,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아래층에서 들리는 아이 우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보따리 위로 고개를 떨구고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 하지만 순자에게 그 햇살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따리를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꾼 집의 문은 한 번 닫히자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자 여사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주어진 건 시끄러운 찜질방의 한 귀퉁이와 눈치 보이는 친구의 새빵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6,000원을 내고 들어간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잠이 들었지만 순자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조각배처럼 뼈저린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순자는 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는 경로당 친구 김옥순의 새방에 신세를 졌습니다. 옥순은 흔쾌히 받아주었지만 순자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 누우니 몸 뒤척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옥순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내일 딸이 온대 내가 좀. 옥수는 말끝을 흐렸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 거울을 보니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꺼지고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순자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순자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마지막 희망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긴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 하나하나가 순자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이윽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엄마 지금 갈 곳이 없어. 제발, 제발 엄마 좀 만나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해줄 거라고, 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순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민서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걔도 힘들어해. 민서가 힘들다고,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그 여자가 힘들다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지금 가해자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뚝! 순자는 스스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매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완전한 배신. 그 순간 순자를 덮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지독한 우울감과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감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구나.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자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공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핏줄이 붉어져 보이는 손, 이대로 죽는 건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악랄한 며느리와 비겁한 아들을 두고 이렇게 쓸쓸히 사라져야 하는 건가? 아무 항변도 못하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 이렇게는 못 죽는다.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싸우고 싶다는 의지. 그때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 속에서 남편의 손때 묻은 수첩이 만져졌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오래된 수첩. 남편이 평생 곁에 두고 보던 그 수첩. 순자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아해졌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집관리 내역, 병원 기록, 손주 생일, 기념일. 남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50년의 세월이었고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부정당한 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주저앉으면 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싸워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순자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자는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따라 사람들의 발소리를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순자의 발걸음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작은 간판 앞에서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시민법률사무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간판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입을 열려다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에 순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법률사무소의 늙은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며느리에게로 넘어간 재산, 집에서 쫓겨난 일,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이 사람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지친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법전을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있고 법무사 공증까지 받았고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유언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실 무렵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해 남편분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였다거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법이 남편을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감, 죽는 날 아침까지도 저랑 된장찌개 간을 맞춘 사람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또렷했던 양반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치매 환자라고 말합니까?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과 모멸감만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였지만 순자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어디론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어느새 순자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단칸방에 홀로 누운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목소리가,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되찾고 싶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그리고 함께한 50년의 세월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겼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친구들의 연락처였습니다. 경조사비 기록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아들 결혼 10만 원, 박철수 모친상 5만 원.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순자는 체념하며 마지막 장을 넘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자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달력 페이지였습니다. 몇 달치의 달력에 주기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명내과 서울중앙병원. 순자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들마다 오랜만에 상갓집 동기들 만난다고 말했었습니다. 순자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아내인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민준. 그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는 항상 숫자가 있었습니다. 300, 500, 1000. 은행 계좌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 달까지 거액의 돈이 그 낯선 남자에게 송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최민준. 순자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중에도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순자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죽 커버 안쪽에 접혀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울중앙병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 이강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순자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악성 신생물암. 종이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남편은 혼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길을 아내인 자신에게조차 숨긴 채 홀로 걷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고통을 견뎠을까? 5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민준.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그 남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체 최민준은 누구이기에 남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 남자에게 평생 모은 돈을 보내야만 했을까? 순자는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송금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병과 최민준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며느리에게 넘어간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 이것이 진실로 가는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 하나를 단서 삼아 그녀는 스스로 탐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애원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낡은 주소들을 무작정 찾아다녔습니다. 지도를 펴고 길을 물어가며 한 곳 한 곳 발품을 팔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허탕을 치기 수십 번. 주소는 옛날 것이었습니다.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곳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사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헤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수첩에 적힌 상호명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은준. 계좌 송금 내역 옆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상호명을 들고 카페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검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주민엔준 컴퍼니, 페어. 주소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철판으로 막힌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 복도에는 텅 빈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 칸 한 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엔준 컴퍼니.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서의 민, 그리고 수첩 속 그 남자, 최민준의 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폐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또 막다른 길인가? 순자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지하 구석에 있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저기 민엔준 컴퍼니라고 아십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회사 작년에 야반 도주했지. 월세도 밀리고. 거기 최민준이라는 사람 연락처 아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처는 모르는데 주소는 아는데. 계약서에 남아 있을 거야. 관리인은 서랍을 뒤적이더니 낡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최민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최민준의 집은 월세도 밀린 듯한 허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순자를 보자마자 질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순간적으로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문에 끼었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최민준이요? 순자는 닫히는 문틈으로 남편의 수첩을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여기 있어. 내 남편 이강석이 죽기 전까지 당신에게 돈을 보냈더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수첩을 본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순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의 입에서 순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민서 씨의 사업 동업자였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서 씨가 명품 의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트렌디한 사업이라고.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나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허영과 무리한 투자로 1년 만에 쫄딱 망했고 그 과정에서 악독한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이 얼마였는데요? 3억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김민서,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북촉이 시작되자마자 시아버님을 구워 삶기 시작하더군요. 남편 강석은 아들과 손주에게 해가 갈까봐 이 모든 사실을 순자에게 숨긴 채 최민준을 통해 사채 빚을 몰래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매달 몇백씩, 때로는 1,000만 원씩 평생 모은 돈을 조금씩 털어가며 하지만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아도 이자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세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걸 알게 된 민서 씨는 최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하기 힘든 듯 했습니다. 말하시오.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암투병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뜯어내야 한다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민서는 암으로 정신이 약해진 시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 사채업자들이 정훈 씨랑 우리 아기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최민준이 민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가식적이고 애원하는 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제발 저희 식구 좀 살려주세요.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병들고 지친 남편은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유언장을 고쳐 쓰셨습니다. 민서 씨 이름으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병마에 시달리던 남편은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넘어가 유언장을 고쳐 쓴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팔아 빚을 갚고 가족을 지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순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책임감을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짓밟고 그것으로 재산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증거가 있어? 당신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채 계약서, 송금 기록, 그리고 민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 순자는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민서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 이것들 제가 가져가도 되겠소? 네, 가져가세요.
저도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최민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은 아니요. 악마는 따로 있지. 순자는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 그리고 싸울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순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최민준이 건넨 증거 서류들을 들고 순자는 다시 시민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늙은 변호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오셨네요. 순자는 대답 대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채 계약서,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남편의 암 진단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망자가 사기에 의한 착오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증인도 있고 물증도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 유언장 위조 교사 혐의, 김민서를 상대로 한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곁에서 부축했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순자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말들이 오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순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 이강석 씨가 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최민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시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 반드시 받아내야 해. 이 메시지를 보낸 날짜가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이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민서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압박했는지, 어떻게 거짓 눈물로 유언장을 받아냈는지, 김민서 씨는 시아버님께 매일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해칠 거라고, 아이까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빚은 이미 대부분 갚아줬습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최민준을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매 공판마다 순자는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민서는 망인 이강석이 암 투병 중 심신이 쇠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가족의 위기를 호소하며 유언장 작성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의 유언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 해당 유언을 무효로 판결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김민서는 마리오네트 인형의 실이 끊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아이처럼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이긴 것일까, 진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멈췄습니다. 아들 정훈이 죄인처럼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순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 젖을 먹이고 업고 키운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말없이 뿌리쳤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나뭇잎이 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순자는 평생 살아온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그곳은 이제 추악한 기억만이 남은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왔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순자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곳에서 단출한 홀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나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과거는 두고 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순자는 마지막 남은 짐 상자를 풀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를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먼지 쌓인 가족사진 액자가 나왔습니다. 5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위선적인 미소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미소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 필요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액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유리를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다른 낡은 물건들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거짓된 행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창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관통하며 얻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이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돈 앞에서 두 얼굴을 가진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련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깊은 지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바보같이 굴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용서해다오. 순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당신 명예도 지키고 내 존엄도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얼굴, 중년의 얼굴, 그리고 늙어서의 얼굴. 모든 순간에 남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순자야, 어디 갔었어? 소식이 없길래 걱정했잖아. 응, 좀 바쁜 일이 있었어. 건강은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순자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남편과 함께였고 나머지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그것이 박순자가 이 모든 고통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창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순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꿈에서 깨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